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5강 3부 아이들의 마음 8장 관계의 덫 학대와 방임의 대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하는 법을 배우려면 또 집을 향한 증오, 트로마의 재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관계의 덫에서는 지난 시간에 메릴린이라고 하는 그 수술실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려움과 무감각, 그리고 망가진 세계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기억하는 법과 집을 향한 증오, 트로마의 재현 이렇게 내용을 해서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티븐 콥 일종의 그 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분이 이야기했던 나이트시 저니, 이 한밤중에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분리되고 또 이렇게 버려지고 원하지 않는 그 나의 모습들, 버려지고 막 이렇게 추방되어진, 정말로 나의 의식에서 이렇게 추방돼서 나의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 내면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런 것이죠.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러나 반드시 그걸 통해서 그것이 되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그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동의해야 되느냐면 어느 것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정말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나쁜 것들조차도, 내가 대면하기 싫은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아주 이렇게 때로는 추하겠던 어떤 내용들까지도 내가 대면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상기드리고 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릴린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간호사는 어릴 때 그냥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정작 이 메릴린이 그렸던 그림은 이 본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심지어는 뭔가 이렇게 이 남자의 성기가 나타날 정도로 뭔가 성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걸 알겠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메릴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메릴린이 과거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기억 못하고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행복했다면 이 콜크 박사,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뭔가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해 이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남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미카엘이라고 했는데 미카엘이라고 하든 마이클이든 사실은 이 영어식 발음이라서 조금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미카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책에 제가 다시 보니까 마이클로 나와 있어서 정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마이클로 불리는 이름이니까 제가 조금 착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남자를 자기 아파트에 초대하고 자다가 갑자기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마이클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콜크 박사를 찾아왔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다. 근데 이 메릴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콜크 박사가 권한 거는 그룹 치료를 받게 됐거든. 그래서 메릴린이 이제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그런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그룹에서 서로 이제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릴린에 대해서 조급하게 막 메릴린이 어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콜크 박사가 막 이렇게 추궁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메릴린이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었는 게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환자가 이 그룹에 이제 같이 와서 또 서로 이렇게 자기 겪은 걸 이야기하고 나눔을 할 때, 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그것이 어쨌든 그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회복했던 상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도소의 어떤 이렇게 뭐 간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다른 여인하고 세도메조키스틱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아주 가학적인 막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실 뭐 성적 관계가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거기다가 굉장히 세도메조키스틱이라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상대편을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혹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막 괴롭히는, 내가 두드려 맞으면서 오히려 이런 성적인 희열을 느끼는,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굉장히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콜크 박사를 찾아왔을 거고, 콜크 박사는 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를 메릴린이 치료받고 있는 그 그룹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메리가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이제 한 13살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백그라운드,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정말 13살 때 성적 학대를 받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혹은 이제 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겠죠. 그래서 이 메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13살 때 성폭행을 받았는데 누구냐면 그의 오빠하고 그 다음에 그 오빠의 친구들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그러니까 오빠가 오히려 그걸 막아줘야 될 오빠가 본인을 성폭행하고 그 오빠의 친구들이 그 메리를 성폭행할 때 뭐 오빠도 오히려 한편이 돼서 가세했다는 거죠.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엄마가 그 메리를 이제 거기서 부엌에서 정말 부엌의 치킨 테이블에서 눕혀놓고 정말 이 유산을 시키는 뭐 이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메리가 이걸 견뎌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 메리가 속한 이 치료 그룹, 메릴린도 같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정말 이 메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리가 울고 흐느끼고 할 때 같이 울고 흐느끼면서 어떤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이제 겪으면서 이게 어떤 치유가 되는 것들이니까. 정말 그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메리한테 해주는 거, 메리가 울 때 뭐 어떻게 그걸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같이 울어주는 걸로,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걸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자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도 좀 누가 저래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힘들 때 같이 그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해주는 이거를 다들 이제 원했다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13살에 겪었던 그 성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미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메리가 이제 조금씩 그걸 극복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이제 메릴린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메릴린이 이야기하는 게 그 그룹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이 성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메릴린이 왜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남자를 집에 초대해 놓고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막 다른 사람한테 왜 까칠을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사실은 콜크 박사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메릴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메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무의식에 있던 기억이 싹 올라오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콜크 박사도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이 메릴린이 그 일을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트라우마가 큰 나머지 의식 세계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겪었어, 이게 아니고 뭔가 겪긴 겪었는데 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막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본인 입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일을 해오겠거니 이래 생각하는데 본인은 들은 바가 없는데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럴 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프레셔와 공포심, 두려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못했을 때 직장에서 혹시 이렇게 잘리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기억을 분리시켜서 기억이 안 나게 만들어요. 저는 뭐 이거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이 정말 이렇게 메릴린이 겪었던 일들, 정말 이 성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고 특히 이런 뭐 사실은 이 근친상간의 어떤 그런 고통들, 성폭행을 당하고 했는 이런 것들이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기억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이 메릴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면역 체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눈에도 그런 면역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근육도 굴떠 있고, 그리고 그런 공포 시스템, 이 두려운 것들, 뭐 멀쩡하게 이렇게 마이클이 와서 같이 자고 있는데 편안해야 될 오히려 그 자리가 막 두려움이 되고, 이게 몸에 이제 완전히 배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메릴린이 기억할 수 없는, 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쯤 됐을 때, 그러니까 메릴린이 이 메리의 이야기를 듣고 메릴린이 나도 성폭행을 좀 당한 것 같다 이야기했을 때 이제 메릴린이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런 성폭행을 당했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제 개인 치료를 했다고 하는, 개인 면담 치료를 하는 거죠. 뭐 면담 치료라는 게 결국은 이제 메릴린이 기억하는 거를 이제 듣고 거기다 질문하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주 강렬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두려움 같은 것들인데 그 실체는 잘 모르고,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이 그런 개인 치료도 할 수가 없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이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정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던 것들이 때로는 중단되고 스킵되고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때는 뭐 또 한번 좀 쉬어서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이
이 내가 이걸 계속 할지 못할지 이거는 막 내가 두려우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두려운 상태에서 면담하러 오거나 뭘 하게 되면 이게 죽을 것 같다. 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콜크 박사가 가르쳐 줬던 두 가지 테크닉이 뭐냐면 카밍 테크닉.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내한테 엄습할 때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숨을 천천히 쉬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결국 이것도 이제 명상 같은 거죠, 사실. 명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내 몸의 오너십을 내가 가지는 거죠. 내가 느끼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 압도된 공포심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 공포심조차도 내가 느끼고, 아, 내가 이걸 조절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걸 내가 그 감각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이 상황들을, 이 고통을 내가 자꾸 대면할 때,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보여줬던 이 나이트 시 저니 같은 한밤중에 이렇게 바다를 향해 갈 때 그 두려움을 잊지만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좋은 것들만 이루어진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것, 더러운 것들도 포함한 게 나다. 그런 나를 내가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치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 메릴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카밍 테크닉,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몇 분, 뭐 한 1, 2분 정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 또 다시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내 몸의 어떤 주도권을 내가 잃지 않는 거. 내가 패닉 상태, 공포심이 있더라도 막 뛰쳐나가거나 막 고함을 지르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숨을 천천히 쉬면서 내가 다시 상황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전두엽이 움직이도록. 소위 말하면 편도체가 내 공포심에 바로 반응하는 편도체가 아니고 내 전두엽이 이 상황을 보고 아 그래 내가 지금 고함을 진짜 질러야 될지 내가 뛰쳐나가야 될지 이걸 서서히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그런 느낌이 들 때 두려움이 들 때마다 내가 숨을 천천히 쉬고 그런 마음 챙김 훈련을 했던 그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근육의 힘은 근력이 자꾸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이제 내 몸의 이 주도권을 오너십을 내가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아 이 지금 상황은 아 내가 그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지금은 내가 그때 당했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다가 내 몸에 이렇게 살이 데인 사람은 그 나를 성폭행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제 메릴린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보니까 메릴린이 어릴 때 본인이 이제 어린애 그 침대에 누워 있고 그때가 아마 8살쯤 되었을 거고 그때 아버지가 와서 성폭행을 하고 이랬을 때 처음에는 애가 막 이게 힘드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이 엄마의 반응은 때로는 아빠를 화나게 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괴로우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엄마도 아빠가 그럴 때는 애를 보호하고 같이 대들고 싸워야 사실은 그 애가 이 상처를 덜 받을 건데 애조차도 아빠를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애들에 대한 어떤 성적 폭행에 대한 그런 이 신드롬 이 수능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애가 막 아빠가 어제 와서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왜 그랬을까 하고 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렇게 되거든. 너 이런 거 딴 데 이야기하면 안 돼. 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애를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되고 애는 서로 고립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래서 앞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폭행을 당했지만 제가 아빠를 화내게 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빠를 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아빠를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아빠가 나한테 그랬을 거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애들에 대한 그 성적 학대의 뭐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느 누구한테도 집에서 누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될 때 애는 무력감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애들이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똑같거든요. 애들이 집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폭행도 안 당하고 그냥 무시된 엄마가 이렇게 바쁘거나 직장일이 바쁘거나 아빠가 막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일만 하고 애들을 거의 팽개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클 때 속으로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 때문에 그러고 근데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엄마와 아빠와 그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내 탓이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블레임이는 본인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원인은 다른 데 있거든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고 어른들이 나를 케어하지 않은 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니까 많은 어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아빠가 딸을 그럴 수 있어? 응? 그렇지만 어떻게 할아버지가 뭐 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애 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가정이 사실은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숨기려고 애를 탓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기억이 그러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본인이 기억할 수 없었느냐 하면 아빠가 이제 그 메릴린의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메릴린은 이제 구름 속에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실제 본인의 몸은 여기 이제 침대에 있고 아빠가 이제 본인에게 성폭적인 주행을 할 때는 본인은 의식을 그냥 구름 속에 가다 버리고 그냥 아빠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고 갈 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린다. 이게 이제 메릴린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콜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해리, 디소시에이션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근친상간으로 이 부모나 이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그걸 했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 화가 나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누구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도 굉장히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해 싱크로니를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사람과 사귀면서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마치 근데 뭐 또 혼자 있기는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때로는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뭐 그런 감각들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애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집이라는 데는 단순히 잠자리를 주고 밥을 먹여주는 데가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이렇게 누구를 케어해주고 하는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오소리티, 권위가 있는 그 권위의 정상이 아주 이렇게 바람직한 권위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배우고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오소리티가 망가진 상태죠. 왜냐하면 이 오소리티를 가져야 될 아빠가 딸한테 이 바운더리가 없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해버리면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아이를 비난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오소리티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이게 생존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때로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오히려 혼만 나오고 벌만 서고 어디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느끼면은 이 분노가 몸 안에 자라게 되고 때로는 외부하고 단절된 샷다운 돼버리고 혹은 너무나 순종적인 그래서 이 아주 착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착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거나 혹은 막 아주 반항적인 아이가 되면 우리가 요즘은 좀 쉽게 알거든요. 아, 저 아이가 가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아주 순종적인 그래서 너무나 착하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 왜냐면 진단이 안 되니까 분노하고 막 대들고 막 소위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부모한테 때로는 대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춘기가 지나서도 부모한테 대든다. 이건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보통은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하고 관계가 사실은 이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사회가 부모님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부모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나를 이렇게 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의 어떤 공동 목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대학을 들어가고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또다시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그럼 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직장인이나 이걸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버지한테 용돈 탔어야 되고 혹은 남을 갈취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이래 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지면서 살 때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아주 직장에서도 고분고분하고 늘 이렇게 본인이 희생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이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 천사야. 천사표라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본인의 문제를 아주 두꺼운 벽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이렇게 본인이 행복하면서 천사인 사람과 본인 내면에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천사인 척하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사람 얼굴이 늘 이렇게 밝게 웃고 적극적이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뭘 하면 제가 한번 같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착한 천사표 같은 일을 하는데 보면 늘 성과가 없고 늘 말이 부정적이고 뭘 하자 그러면 늘 안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 주제는 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물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장 때 결핍된 성장 혹은 뭐 때로는 성적인 건 아니지만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막 직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애가 혼자 방치돼 있는 이런 아이가 오히려 뭐 별 문제 없죠. 부모가 이렇게 애를 때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애가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뭔가 할 때 잘 안 하려고 하고 뭘 하면 일단 첫 마디가 부정적이고 일이 성과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때로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도 크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한쪽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천사 같을 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집이라는 데가 안정감을 못 주거든요. 특히 집에서 애가 이제 막 성폭행을 당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애는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태치먼트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하는 애가 자라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태치먼트 이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어태치먼트를 누가 주느냐면 엄마나 아빠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엄마 아빠하고 어태치먼트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모순된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나요. 나를 납치했는 사람하고 때로는 막 성적인 관계도 갖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뭐 책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자기를 막 괴롭혔던 사람한테 그 사람을 피해자가 오히려 숨겨주고 막 내가 들어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막 그걸 판사가 막 벌을 주려고 하다가 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니다 내가 막 하려고 그랬다. 이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신과적인 이 정신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애가 납치됐는데 가서 뭐 그 나를 납치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도 갖고 결혼도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쏘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가 잘 되면 정상적으로는 나를 납치한 사람한테 대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오랫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납치를 해갔지만 뭐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네 좋아하게 됐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막 성폭행을 계속 하다 보면 애가 결국은 내가 아빠를 힘들게 했어 하고는 뭐 나중에는 아빠와 결혼할 일이 됐을 때는 이런 이제 막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지만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 이 메릴린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열티, 이런 충성심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실은 충성심을 가지고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족이 나를 괴롭히고 여기다 이제 대가가 이제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생기게 되고 분노는 결국 자기한테로 흐르게 되고 나 때문에 그랬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우울증이 되게 되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어디에도 내가 지금 안전하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집이라는 데는 단지 이렇게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어디를 가도 내가 하다못해 내 그 밥그릇을 봐도 혹은 포크, 나이프만 봐도 힘든 거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면 나한테 대한 혐오감이 너무 크니까
그럼 정신과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경찰에 고발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게 하고,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 뭐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누구라도 감옥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이거를 용기를 가지고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 크로스 더 로드, 이 길을 건너서, 내가 길 건너에 클리닉이 있는데, 길 건너에 경찰서가 있는데 이걸 건너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고 빨리 신고해야지, 왜 신고를 못했어?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끊임없이 거절당했고 그 분노가 나한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넘어서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너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너 왜 안 알렸어, 나한테라도 말해야지, 이 이야기보다는 아이고 힘들었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사실은,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때 그 힘들었던 마음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안 했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막 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원인이 나한테 지금 몰려 있거든. 궁극적으로는 시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지만,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각인된 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나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소울 모더, 이제 영혼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걱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 일종의 이제 보물 같은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직장이 없어가 하더라도 내 주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너 괜찮은 아이야, 너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정말 보석 같은 애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정말 귀한 보물 같은, 그것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제 이게 참 끊임없이 이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이 정말 큰 거죠, 사실은. 이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느낌을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느끼고, 내가 누굴 신뢰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메릴린이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될 때마다 메릴린이 이제 겪는 것들이 이제 나이트메어, 이런 밤에 두려움, 공포, 악몽을 꾸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이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려고 누우면 잠시 잠이 들자마자 악몽이 생기니까 다시 깨게 되고, 오히려 잠자는 게 두렵게 되고, 그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니까 낮에 잠깐 조는 것밖에 안 돼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단계가 될 때마다 그 반대되는 액션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이 쪼여올 정도였던 악몽을 꾼 단순한 악몽이 아니고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목이 쪼이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릴린이 이야기하는 건 4살 때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아빠하고 오빠가 막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여자애라고 막 놀렸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메릴린이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개인 상담을 받는데 또 그것이 떠올랐을 때 막 숨이 차고 막
막 흐느끼 울면서 막 이빨을 닦으면서도 막 그때 생각이 나 울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치료가 되는 과정이거든. 이거를 내가 이겨내고 내가 오너십 몸의 신체에 어떤 느끼지는 것이 그래 그때 4살 때 이야기. 내가 지금 30대 중반에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제 그걸 내가 느끼면서 하나씩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 메릴린 같은 경우 아주 단편적으로 조금씩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엮여지고 그 스토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치료가 되기 이제 진짜 많은 부분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조각난 이런 경험들, 이미지, 소리 또 몸에서 느끼는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1장하고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조각난 기억들이 이제는 자꾸 치료를 받고 그때 일들을 내가 건강하게 정말 그걸 기억하고 말하는 건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걸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걸 이제 결국 이겨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면서 이거 치료가 될 때마다 내가 옛날에 좀 더 까칠했던 것들이 성격이 남한테 좀 더 관대해지고 또 내가 늘 긴장 속에 살던 것들이 좀 편안해지고 결국은 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거. 제 주위에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이렇게 늘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 혹은 저도 옛날에는 눈을 깜빡깜빡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어떤 그런 트라우마의 한 흔적이었겠다. 어떤 사람은 할 때 다리를 계속 떠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것이 지금 몸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좀 회복이 되면 다리를 떠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덜썩덜썩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볼 때 편하지 않는 것들 뭔가 이렇게 좀 옆에 쳐다보는 사람은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액션들은 저는 이분이 트라우마와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26강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9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그 정신과의 진단 분류 진단과 어떤 DSM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진단과 어떤 통계 매뉴얼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정신과 DSM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